울릉도는 단순한 관광지나 자연 경관으로만 평가될 수 없는 한반도 안보의 핵심 포인트입니다. 지리적으로 울릉도는 일본 수도권과 불과 200에서 300km 내외의 거리로 동해를 관통하는 주요 해상 교통로를 사실상 통제할 수 있는 위치에 있습니다. 이 위치는 단순한 군사적 의미를 넘어 외교적, 정치적 영향력까지 극대화할 수 있는 전략적 금권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강조한 독자적 방위력 강화 정책과 맞물려 울릉도는 공격적 억제력의 핵심 거점으로 변모할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울릉도를 단순한 섬으로 치부하지만 실제로는 동북아 전략판 전체를 뒤흔들 수 있는 게임 체인저입니다. 일본과 직선거리로 매우 가까운 동시에 울릉도에서 출발하는 미사일은 일본 전역의 주요 군사, 정치, 산업 중심지를 위협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일본의 수도권과 항만, 군사기지의 배치와 방어 계획을 고려하면 울릉도에 SLBM을 배치했을 때 일본의 방어망은 사실상 무력화됩니다. 님, 여기서 한 가지 질문을 던져볼까요? 일본은 자신들의 이지스 어슈어와 PLC-3 체계를 얼마나 신뢰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솔직히 말해서 일본이 자신하는 방어 체계는 울릉도의 위치 앞에서는 거의 의미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 일본은 PLC-3, SM-3, 해상자위대의 이지스 시스템 등을 통해 제한적 방어 능력을 갖추고 있다고 주장하지만 울릉도에서 직선으로 발사되는 SLBM은 최소 7분 내에 도달할 수 있으며 고속 궤도와 낮은 비행 경로로 일본 레이더망의 사각지대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실제 사례로 북한이나 러시아가 단거리 SLBM을 시험 발사할 때도 일본은 상당한 수준의 경계 태세를 유지하지만 울릉도에서 출발한 전략 SLBM과는 성격이 전혀 다릅니다. 그렇다면 전략적 측면에서 울릉도의 가치가 더욱 부각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바로 한국 주도의 방위권을 실현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지금까지 한반도 방위는 사실상 미국과 일본의 방패에 의존해왔지만 울릉도를 거점으로 한 SLBM 배치는 쏠이 직접 전략적 결정을 내릴 수 있는 근거가 됩니다. 예를 들어 만약 일본이나 미국이 특정 군사작전을 계획하더라도 울릉도 기반 SLBM이 존재한다면 그들의 전략적 자유는 극도로 제한됩니다. 이게 바로 정치적, 외교적 레버리지죠. 정확합니다. 그리고 경제적, 군사적 현실도 고려해야 합니다. 일본 정부가 울릉도의 군사적 잠재력을 실제로 무시할 수 있을까요? 그들은 언론을 통해 제한적인 경고만 발신할 수 있을 뿐 실질적인 방어망 강화에는 천문학적 비용과 시간이 소요됩니다. 반면 한국은 이미 기술적 기반과 전략적 결정을 확보한 상태이므로 울릉도를 활용한 전략적 억제력 구축이 현실적입니다. 실제로 2023년 이후 한국의 잠수함과 탄도미사일 개발 속도를 고려하면 울릉도 기반 SLBM 배치는 단순한 상상이 아니라 가능성이 높은 시나리오입니다. 흥미로운 점은 중국도 이 상황을 예의주시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만약 일본이 한국 SLBM의 위협으로 흔들린다면 중국 정부 입장에서는 동북아 힘의 균형이 급격히 바뀌는 것을 목격하게 됩니다. 테프 캠벤 지도부는 이를 경제적, 군사적 관점에서 평가하며 대응해야 할 필요성을 느끼겠죠. 울릉도는 이렇게 한국이 외교적 주도권을 확보하는 동시에 주변국에 강력한 심리적 압박을 가하는 이중 효과를 발휘합니다. 제가 한 가지 더 묻고 싶은데 이러한 전략적 거점의 활용이 국내 정치에 어떤 영향을 줄까요? 울릉도 기반 SLBM 배치는 단순한 군사적 선택을 넘어 국민들에게 한국이 스스로를 지킬 수 있다는 확신을 심어주는 상징적 의미도 갖습니다. 이는 이재명 대통령의 국방 정책 정당성을 강화하는 동시에 일본이나 중국처럼 외부의 압력에 의존하지 않고 주권적 결정을 내리는 한국의 이미지를 세계에 각인시킵니다. 결국 울릉도는 단순한 섬이 아니라 한국이 동북아에서 주도권을 확보할 수 있는 전략적 카드입니다. 지리적 위치, 해상 교통로 통제, SLBM 배치 가능성, 정치적, 외교적 영향력까지 종합하면 울릉도는 동북아 안보판을 재편하는 결정적 거점이 됩니다. 일본과 미국은 이 사실을 과소평가할 수 없으며 중국 또한 긴장할 수밖에 없죠. 한마디로 울릉도는 전략적, 정치적,
심리적 측면에서 모두 한국의 우위를 극대화하는 보물섬이라 할 수 있습니다. SLBM, 즉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은 단순한 무기가 아니라 전략적 억제력의 핵심 도구입니다. 현재 세계 주요 강대국들은 SLBM을 통해 최소한의 생존력과 동시에 공격적 억제력을 확보하고 있는데 한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개발한 SLBM은 최신 기술을 적용하여 3단계 추진, 저궤도 비행, 그리고 기동성이 뛰어난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이로써 일본의 방어망, 심지어 미사일 방어 시스템까지도 거의 무력화시킬 수 있는 수준에 도달했습니다. 일본과 미국은 오랫동안 이지스, SM-6분의 3체계, PAC-3 등을 강화해왔는데 정말 울릉도에서 발사되는 SLBM이 그들을 압도할 수 있다고 보시는 건가요? 그들의 기술력이 만만치 않다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일본과 미국의 방어망이 기술적으로 강력하다는 사실을 부정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핵심은 울릉도 SLBM의 전략적 위치와 비행 궤적에 있습니다. 직선거리상 7분 내에 일본 주요 군사기지와 수도권을 겨냥할 수 있으며 적에도 탄도와 고속 기동 능력으로 대부분의 레이더를 회피합니다. 단순히 기술력만으로는 대응이 불가능하며 이 점에서 일본과 미국의 방어 전략은 사실상 무력화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한콱의 SLBM이 실제로 어떤 종류가 배치될 수 있는지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단순히 이론적 성능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 작전 적용 사례를 중심으로요. 좋습니다. 현재 개발 중인 한국형 SLBM은 크게 두 가지 버전이 예상됩니다. 하나는 중거리 SLBM으로 1,500에서 2,000km 범위를 커버하며 일본 전역은 물론 일부 중국 동부 지역까지 사정권에 넣을 수 있습니다. 또 다른 하나는 장거리 SLBM으로 3,000km 이상 도달 가능하며 미국 본토를 겨냥하지는 않지만 동북아 전략 균형을 재편할 수 있습니다. 이 미사일들은 잠수함 발사와 울릉도 기반 고정 발사대 양쪽에서 운영 가능해 적 입장에서는 어떤 발사 경로든 상시 위협에 노출됩니다. 흥미롭네요. 즉, 단순히 한국의 기술적 자산만이 아니라 운용 방식 자체가 전략적 우위를 만들고 있다는 거군요. 그런데 님, 일본은 여전히 해상자위대 이지스함과 PAC-3을 갖추고 있는데 이 체계를 무력화시키는 구체적 방법이 무엇인가요? 핵심은 속도와 궤적의 불확실성입니다. 한국 SLBM은 발사 후 초기 단계에서 저궤도를 유지하며 고속 기동을 합니다. 일본 방어망은 일정 고도 이상의 탄도탄에 최적화되어 있기 때문에 저궤도 SLBM은 탐지 자체가 어렵습니다. 또한 다단 추진과 기동식 탄두 덕분에 PAC-3, SM-6분의 3가 예측할 수 없는 경로로 접근하게 됩니다. 단순히 일본 방어망의 기술적 한계를 지적하는 것이 아니라 전략적 위치와 발사 방식이 결합될 때 사실상 대응이 불가능합니다. 그렇다면 이 SLBM 배치는 일본과 미국뿐 아니라 중국에도 강력한 메시지를 전달하는 셈이군요. 북쪽에서 오는 위협만 고려해도 중국은 이미 동북아 전략의 긴장감을 느끼는데 울릉도에서 출발하는 SLBM은 그 긴장감을 극대화하겠네요. 정확합니다. 실제로 태프켄벤 정부는 동해에서 발생할 수 있는 군사적 변수를 매우 민감하게 관찰하고 있습니다. 울릉도 기반 SLBM은 일본을 직접적으로 위협하는 동시에 중국 전체 전략 균형에도 영향을 미치므로 중국은 자국 해군과 공군 배치를 재조정해야 합니다. 이 점에서 한국은 단순한 방어 국가가 아니라 동북아 전략판 전체를 조정할 수 있는 중심축이 되는 것입니다. 이야기를 듣다 보니 울릉도 SLBM의 전략적 의미가 단순한 군사적 억제력을 넘어선다는 것을 알 수 있네요. 일본과 미국은 이제 단순히 한국을 협력 대상이 아닌 전략적 판단의 중심으로 인식할 수밖에 없겠군요. 단순히 거리만 보면 울릉도와 도쿄 사이 직선 거리는 약 750km 정도지만 핵심은 이 SLBM의 발사 궤적과 기동 방식에 있습니다. 한국형 SLBM은 3단계 추진으로 발사 초기, 중간, 최종 단계마다 궤적을 조정할 수 있으며 적어도 탄도와 고속 기동 기능을 결합하여 기존 일본의 레이더와 미사일 방어망을 회피할 수 있습니다. 단 7분이면 도쿄 전역을 사정권에 넣을 수 있으며 이 짧은 시간은 일본 방위 당국이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시간을 사실상 무력화합니다. 실제로 일본의 레이더 시스템과 미사일 방어망을
이 짧은 시간 안에 회피할 수 있다는 말씀이신가요? 일본 이지스 어슈어와 PAC-3, SM-6분의 3 체계를 감안할 때 현실적으로 가능한 이야기인가요? 기술적 관점에서 보면 SLBM의 저궤도 비행과 고속 기동 능력은 일본 방어망의 설계 한계를 노리는 전략입니다. 이지스 어슈어나 SM-6분의 3는 주로 이 장거리 탄도미사일 요격에 최적화되어 있고 PAC-3 역시 특정 고도와 속도 범위 내에서 작동합니다. 한국 SLBM은 발사 직후 저궤도로 진입하여 불규칙한 기동 패턴을 사용하며 적 레이더와 요격 체계를 혼란시키기 때문에 대응 확률이 극도로 낮습니다. 그럼 실제로 타격 정확성은 어느 정도 수준인가요? 적어도 기동과 회피 기능을 강조하면 정밀도가 떨어질 수 있지 않나요? 정확한 지적입니다. 그러나 한국 SLBM은 첨단 관성항법과 위성항법, GPS, GNSS를 통합하여 궤적 회피와 동시에 정확도를 극대화할 수 있습니다. 단순히 회피만 하는 것이 아니라 목표 지점의 30m 이내의 정확도로 도달할 수 있으며 이는 도쿄 도심과 군사시설 모두를 사실상 동시에 위협할 수 있는 수준입니다. 실제로 이런 정확도는 일본의 기존 미사일 방어망이 단기간에 요격하기에는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말씀을 듣고 보니 울릉도 SLBM의 전략적 의미는 일본 방어망을 단순히 위협하는 수준이 아니라 일본 정치, 군사 의사결정 자체를 마비시킬 수 있다는 것이군요. 전략적 억제력은 단순히 군사적 피해를 입히는 것이 아니라 상대국 지도부와 군사기구에 심리적 압박을 주는 데 있습니다. 일본 정부는 도쿄가 7분 만에 SLBM 사정권에 들어간다는 사실만으로도 방어 계획과 외교 전략 전반을 재검토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전략적 효과는 일본만이 아니라 중국에도 파급될 수 있겠군요. 중국 동부 지역과 동부가 안보 구조가 영향을 받겠네요. 정확합니다. 울릉도 기반 SLBM의 존재 자체가 일본과 중국 양국 모두에게 메시지를 전달합니다. 일본은 도쿄 전역이 상시 위협에 노출되며 중국은 동북아에서 한국과 전략적 주도권을 확보했다는 사실을 인정해야 합니다. 이는 단순한 무력 위협이 아니라 외교적, 정치적 압박 수단으로도 활용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최근 군사 전문가 보고서에 따르면 일본 방위성 내부에서도 울릉도 SLBM 배치를 가정한 시나리오 검토가 진행 중이며 대응 체계 강화와 미사일 방어망 확충 비용이 급증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 모든 분석을 종합하면 울릉도에서 도쿄까지 7분이라는 시간 자체가 얼마나 큰 전략적 의미를 갖는 것일까요? 단순히 시간으로 환산하면 짧지만 전략적 가치로는 무궁무진하겠네요. 일본은 최근 몇 년간 이지스 어슈어, PAC-3, SM-6분의 3 등 첨단 방어 체계를 구축했지만 울릉도에서 출발하는 한국 SLBM 앞에서는 사실상 맹점이 존재합니다. 먼저 이지스 어슈어를 살펴보면 설계 당시 주요 위협은 이 장거리 탄도미사일이었고 발사 궤적과 속도 패턴이 제한적이었습니다. 하지만 한국 SLBM은 저궤도 비행과 비정형 기동을 통해 탐지와 요격을 회피할 수 있으며 실전에서 이를 효과적으로 막을 확률은 거의 0에 가깝습니다. PAC-3 같은 단거리 요격 시스템은 어떨까요? 일본 본토 곳곳에 배치되어 있으니 SLBM 발사 직후라도 일부 대응이 가능하지 않을까요? PAC-3는 확실히 단거리 요격 능력을 갖추고 있지만 한계가 명확합니다. SLBM이 저궤도에서 초고속으로 접근할 경우 탐지와 발사 사이 시간차 때문에 실질적인 요격 성공률은 극히 낮습니다. 또한 도쿄와 요코하마 같은 대도시를 동시에 겨냥할 경우 PAC 세포대 하나로는 전방위 대응이 어렵습니다. 일본 방위성 자료에서도 단일 포대로는 다수의 적에도 탄도미사일을 요격할 수 없다는 점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SM-6분의 3 미사일은 장거리 요격용이지만 한국 SLBM이 저궤도로 비행하면 요격이 어렵겠네요. SM-6분의 3는 고고도에서 접근하는 미사일을 요격하도록 설계되어 있지만 저궤도로 돌진하며 기동하는 SLBM에는 탐지 반응과 요격 과정에서 시간적 여유가 거의 없습니다. 게다가 SLBM의 궤적 변형과 미세한 방향 조정 기능은 SM-6분의 3의 요격 알고리즘을 혼란시키고 실질적인 요격 가능성을 극단적으로 낮춥니다. 이는 일본이 아무리 첨단 방어망을 갖췄다고 하더라도 울릉도 기반 SLBM 앞에서는 실효성이 제한적임을 의미합니다. 그럼 일본의 방어망이 이렇게 취약한 상황에서
일본 정부가 실제로 대응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외교적 요청이나 미군 지원 정도 외에는 마땅한 수단이 없겠네요. 일본은 사실상 방어망 강화만으로는 근본적인 해결이 어렵습니다. 한 가지 대안은 미군의 추가 전개를 통한 공동 방어지만 이는 비용과 정치적 부담이 크며 동맹 관계에 대한 일본 내부 논란도 심화될 수밖에 없습니다. 반면 한국은 울릉도 SLBM 배치를 통해 일본의 방어 취약점을 전략적으로 활용하며 동북아에서 독자적 억제력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흥미롭군요. 결국 울릉도 기반 SLBM은 일본 방어망의 물리적 한계를 드러내면서도 동시에 외교적 심리적 압박을 통해 전략적 우위를 확보하는 셈이네요. 맞습니다. 단순히 무력적 위협이 아니라 일본의 의사결정 자체를 흔드는 전략적 억제력이 핵심입니다. 일본은 도쿄가 상시 사정권에 들어있다는 사실만으로도 방위 계획을 전면 재검토해야 하고 미국은 동맹 전략에서 한국의 권위를 인정할 수밖에 없으며 중국은 동북아에서 전략 균형을 재조정해야 합니다. 울릉도 SLBM의 존재가 일본 방어망을 시험하고 동시에 한국의 전략적 입지를 극대화하는 결정적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일본 내부적으로는 이 사실이 공개되면 큰 정치적 파장이 예상되겠네요. 국민들의 불안감과 정치권 압박이 커지면서 방위 정책과 외교 전략 모두 재편될 수밖에 없습니다. 한국은 이미 3단계 추진 시스템과 적외도 탄도비행 기술을 적용하여 SLBM의 궤적을 극도로 다양하게 조정할 수 있습니다. 기존 일본의 SM-3, PAC-3 체계는 예측 가능한 직선 또는 포물선 궤적에 대응하도록 설계되어 있으나 한국 SLBM은 발사 직후부터 불규칙 기동과 고속 회피를 통해 레이더와 요격 미사일의 탐지 시스템을 혼란시키고 있습니다. 단순한 속도와 기동만으로 요격 회피가 가능한가요? 미국이나 일본의 첨단 레이더는 미사일 궤적 변화를 실시간 추적할 수 있지 않습니까? 물론 미국과 일본 레이더는 정밀하지만 SLBM의 궤적 변화가 순간적으로 이루어지고 회피 기동이 다단계 추진에 의해 이루어질 경우 탐지 후 요격 준비 시간이 거의 없게 됩니다. 예를 들어 울릉도에서 발사된 SLBM이 고속으로 500에서 700km 거리까지 접근하면 일본 요격망이 대응할 시간은 단 몇 분, 때로는 1에서 2분밖에 되지 않습니다. 이 시간 내에 정확한 요격을 성공시키는 것은 현실적으로 거의 불가능합니다. 그렇다면 한국 SLBM의 독자적 기술이 미국과 일본의 기존 방어망을 근본적으로 무력화할 수 있다는 의미군요. 하지만 중국의 레이더망과 동북아 통합 방공망에도 영향을 받지 않나요? 중국의 레이더와 통합 방공망 역시 고정식 또는 예측 가능한 탐지 범위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한국 SLBM은 적외도 진입과 고속 회피뿐만 아니라 전자파 간섭 장치와 미세한 레이저 반사 조정까지 포함한 최신 기술을 적용하고 있어 중국 레이더가 탐지하더라도 정확한 위치와 속도를 실시간으로 파악하기 어렵습니다. 실제 군사 전문가들은 이를 비정형 탄도 기동이라고 부르며 동북아에서 유사한 기술을 가진 국가는 거의 없다고 평가합니다. 그렇다면 한국은 단순히 물리적 무력 위협을 넘어 일본과 중국의 심리적 압박까지 가할 수 있겠군요. SLBM의 반응 기동 기술은 실제 타격뿐만 아니라 전략적 억제력에도 큰 영향을 줍니다. 일본은 도쿄와 요코하마가 SLBM 사정권 내에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방위 계획을 재조정해야 하고 중국은 북방과 동해안을 동시에 고려하며 군사 배치를 다시 검토해야 합니다. 한국은 울릉도를 기반으로 이러한 전략적 우위를 극대화하며 동북아에서 독자적 핵억제권을 확실히 확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SLBM 기동 기술이 발전함에 따라 한국의 전략적 선택지도 훨씬 다양해지겠군요. 단순 방어가 아닌 상대국의 의사결정 자체를 흔드는 억제력이 생기는 것이죠. 실제로 한국은 이번 기술을 통해 세 가지 목표를 동시에 달성할 수 있습니다. 첫째, 일본과 미국의 방어망을 사실상 무력화하여 전술적 우위를 확보합니다. 둘째, SLBM 기동 기술을 통해 외교적 협상에서 주도권을 잡습니다. 셋째, 중국과 러시아를 포함한 동북아 주변국들에게 전략적 균형을 요구하며 한국 중심의 새로운 억제 구도를 형성합니다. 즉, 울릉도 기반 SLBM은 단순히 공격력만 강조되는 것이 아니라 한跨기 동북아 전략 환경에서 결정적 변수로 자리 잡도록 만드는 기술적 정치적 장치인 셈이군요.
한국은 기존 SLBM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해상에서 또는 기지에서 즉시 재급유가 가능한 독자 기술을 개발했습니다. 이를 통해 SLBM은 항시 전투 태세를 유지할 수 있으며 단순히 발사 준비 시간만을 단축하는 것이 아니라 전략적 유연성과 지속성을 동시에 확보하게 됩니다. 말씀하신 재급유 시스템이 실제로는 어떤 방식으로 작동합니까? 기존에는 잠수함이나 지상 발사대가 항구에 돌아와야 연료를 채울 수 있었는데 한국은 어떻게 개선한 것인가요? 한국의 최신 SLBM은 비항구 재급유 기술을 적용했습니다. 간단히 말하면 울릉도 기지에서 상시 운용되는 SLBM은 지상 발사대에서 미리 준비된 핵연료 카트리지를 통해 최소한의 인력과 시간으로 재급유가 가능하며 잠수함은 해상에서 보급함과 연결하여 바로 연료를 보충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기술 덕분에 발사 준비 시간을 기존 수시간에서 수십 분 단위로 단축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일본이나 미국 입장에서는 한국 SLBM이 상시 전투 태세를 갖춘다는 점이 심리적 압박으로 작용하겠군요. 일본은 PAC-3와 SM-3를 갖추고 있지만 발사 준비 상태를 예측하기 어렵다면 대응 자체가 제한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울릉도에서 발사되는 SLBM이 지속적으로 전투 태세를 유지한다는 사실은 상대국이 전술적, 전략적 결정을 내리는 시간을 거의 제거합니다. 예를 들어 일본의 방위성은 도쿄와 요코하마를 보호하기 위해 여러 겹의 요격 체계를 갖추고 있지만 재급유 후 즉시 전투 가능 상태에 있는 SLBM이 접근한다면 대응 자체가 물리적으로 거의 불가능합니다. 그렇다면 단순히 미사일을 보유하는 것을 넘어 한국은 전략적 기동성과 지속적 억제 능력까지 확보한 셈이네요. 이 기술이 외교적 협상에서도 활용될 수 있는 건가요? 물론입니다. SLBM의 지속 전투 능력은 전략적 억제력과 외교적 영향력을 동시에 강화합니다. 미국이나 일본, 심지어 중국까지도 울릉도의 SLBM이 항시 발사 가능 상태임을 인식하게 되면 그 자체로 한국의 요구사항이나 전략적 결정을 무시하기 어렵습니다. 실제로 미국 국방부 내에서도 한국 SLBM의 지속 전투 능력이 워싱턴과 동북아 전략 균형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분석 보고서가 내부적으로 공유된 바 있습니다. 흥미롭군요. 그렇다면 러시아나 중국과의 군사적 균형에서도 중요한 의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울릉도 기반 SLBM이 지속적으로 전투 태세를 유지하면 동북아에서의 전략적 우위가 훨씬 명확해지겠군요. 실제로 동북아에서의 전략적 균형은 단순히 무기 수량이나 사거리로 결정되지 않습니다. SLBM의 전투 지속 능력, 기동성, 재급유 시스템, 즉각 발사 가능 상태를 모두 포함한 종합 능력이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울릉도 기반 SLBM은 이러한 종합 능력을 갖추었기 때문에 한국은 단순히 무역적 억제력뿐만 아니라 전략적 시간과 정보 우위를 확보하게 됩니다. 일본과 중국 모두 한국의 전략적 선택에 실시간으로 반응해야 하는 상황이 되는 거군요. 즉, 울릉도 SLBM은 단순한 공격 수단을 넘어 한국이 동북아에서 전략적 주도권을 행사할 수 있는 게임 체인저 역할을 하네요. 먼저 일본을 보면 도쿄와 방위성은 울릉도의 SLBM이 항시 전투 태세를 유지한다는 사실에 충격을 받고 있습니다. 일본 언론은 이미 한국의 울릉도 SLBM, 도쿄 방어망 무력화라는 헤드라인을 내보내며 자국 방어 체계의 취약성을 여실히 드러냈습니다. 님, 일본 정부 내부에서는 실제로 어떤 조치가 검토되고 있는지 알 수 있을까요? 단순히 언론이 호들갑을 떠는 수준인가요? 아니면 진짜로 방위 전략이 재검토되고 있는 건가요? 실제 상황은 매우 심각합니다. 방위성 내부 문서에 따르면 일본은 기존 이지스 어슈어와 PAC-3, SM-6분의 3미사일 요격 체계로는 울릉도 SLBM을 완벽히 차단할 수 없다는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이는 단순히 기술적 문제만이 아니라 일본의 전략적 불안정을 심화시키는 요소입니다. 특히 SLBM의 적어도 진입 및 기동 특성 때문에 예측 불가능성이 극대화되어 일본의 레이더 탐지와 요격 능력을 근본적으로 무력화시키고 있습니다. 미국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일본과 달리 SLBM 대응 경험이 풍부한 미국이라면 최소한 전략적 조정이라도 이루어지고 있을 것 같은데요. 워싱턴에서는 초기에는 공개적으로 한반도 안정 유지라는 원론적 입장만을 표명했습니다. 하지만 내부 국방부 보고서를 보면
울릉도 SLBM의 상시 전투태세가 미국의 동북아 전략 균형을 근본적으로 흔들고 있다는 분석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특히 한국의 독자적 발사 능력과 지속 전투 가능성 때문에 미국은 일본의 방어 체계와 연동한 기존 계획을 재검토해야만 합니다. 그렇다면 일본과 미국 모두 한국의 전략적 선택에 대응하기 위해 발빠른 움직임을 강제당하는 상황이군요. 이런 맥락에서 한국은 전략적 주도권을 완전히 장악하게 되는 셈인가요? 정확합니다. 한국의 울릉도 SLBM은 단순히 군사적 억제력을 넘어 외교적 협상력까지 극대화합니다. 일본과 미국이 동시에 반응해야 하는 상황에서 서울은 시간적 우위와 전략적 정보 우위를 확보하게 됩니다. 이는 외교의 경제, 이 군사적 결정 모두에서 한국이 주도권을 쥘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핵심 요인입니다. 그렇다면 일본과 미국의 내부 정치적 압박도 상당히 클 것 같습니다. 일본 국회의원들은 국민 안전 문제로 비상회의를 소집하고 미국 의회도 한국과의 군사협력 조정 문제로 논쟁이 격화될 수 있겠군요. 실제로 일본은 총리 주재의 긴급 국방회의를 소집했으며 미국 또한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안보회의를 주재하며 대응 방안을 논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과정에서 한국은 외교적 주도권을 잃지 않고 SLBM을 활용한 전략적 레버리지 확보가 가능해집니다. 흥미롭네요. 이렇게 되면 단순히 군사적 능력만으로는 평가할 수 없는 전략적 우위가 한국에게 돌아가는 셈이군요. 일본과 미국은 이미 울릉도 SLBM이 항시 전투태세를 유지한다는 사실만으로도 대응의 제한을 받게 되겠네요. 서울이 울릉도를 기반으로 SLBM을 상시 전투태세에 두게 되면 도쿄뿐만 아니라 베이징 또한 큰 충격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중국 지도부는 한반도에서 발생하는 군사적 변화가 단순히 일본과 한국 사이의 문제로 끝나지 않고 전체 동북아시아 전략 균형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을 이미 인식하고 있습니다. 북경은 이번 울릉도 SLBM 배치가 가져올 구체적인 위협을 어떻게 평가하고 있습니까? 일본보다 직접적인 타격을 받는 것도 아니고 거리가 상당한데도 긴장감이 높다는 것이 흥미롭네요. 중국과 한국 사이의 직선 거리는 SLBM 사거리 내에 포함되지는 않지만 문제는 전략적 파급력에 있습니다. 서울이 일본을 대상으로 SLBM을 배치함으로써 일본의 방위 불안이 극대화되고 미국이 이를 통제하기 위해 일본과 동맹 전략을 수정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합니다. 결과적으로 미국과 일본의 전략적 집중력이 분산되면서 중국은 기존 계획에 차질을 겪게 됩니다. 이게 바로 간접적 압박 효과입니다. 그렇군요. 다시 말하면 울릉도 SLBM이 실제로 중국을 타격하지 않더라도 동북아 전체에서 중국의 전략적 결정과 행동을 제약하는 효과가 있다는 말씀이시군요. 실제로 베이징 내부 문건에서는 울릉도 SLBM이 일본 방어망을 무력화시키는 동시에 미국이 동북아에서 전략적 우위를 유지하기 위해 한국의 요구를 들어줄 수밖에 없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이는 중국의 군사적 대응 능력에 심각한 제약을 가져오며 외교적 압박도 동시에 강화됩니다. 그렇다면 중국은 단순히 울릉도 SLBM 배치 자체보다 그로 인해 미국과 한국이 주도하는 새로운 전략적 질서에 적응해야 하는 상황에 더 큰 부담을 느끼는 것 같군요. 예를 들어 테프켄 벤 주석은 국가안보위원회를 통해 긴급 회의를 소집하며 한국의 전략적 행동이 중국의 해양 전략과 북방 방위선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도록 지시했습니다. 동시에 중국 관영 언론들은 한국의 전략적 독립이라는 프레임을 강조하며 국내 여론을 안정시키려 애쓰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한국이 SLBM과 연계된 정보우위, 즉 정찰 감시 통신 네트워크를 통해 서울은 중국의 움직임을 상시 감시할 수 있는 위치를 확보했습니다. 흥미롭네요. 이렇게 되면 중국도 대응할 수 있는 선택지가 제한적일 것 같습니다. 무력 증강이나 외교 압박을 시도하더라도 한국은 이미 전략적 우위를 쥐고 있어 중국이 직접적인 행동을 취하기 어렵겠군요. 더욱이 한국은 경제, 군사, 외교적 레버리지를 결합해 중국의 전략적 움직임을 사실상 제약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동북아 핵심 항로와 경제권을 통제하는 포지션을 활용해 중국이 일본, 러시아와 협력하려는 시도를 사전에 견제할 수 있습니다. 이는 단순히 군사력의 문제를 넘어 동북아에서 한국이 독자적 권력 중심으로 자리매김하는 결정적 요소가 됩니다.
그러니까 울릉도 SLBM 배치는 중국을 직접적으로 공격하지 않더라도 미국과 일본의 전략적 우선순위를 재편하게 만들고 결과적으로 중국을 간접적 패자로 만드는 셈이군요. 지금까지 한반도의 핵 전략은 사실상 미국의 통제 아래 있었고 주한미군과 미국의 해구산에 의존하는 구조였지만 이재명 대통령의 결단으로 한국은 이제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을 갖게 되었습니다. 이는 단순한 군사적 우위가 아니라 정치, 외교, 경제적 레버리지를 모두 포함한 완전한 전략적 독립을 의미합니다. 미국과 일본이 그동안 한국의 핵 미사일 전략을 사실상 통제해왔던 상황에서 울릉도 SLBM 배치와 함께 전략적 독립을 선언하면 어떤 변화가 발생합니까? 핵심은 한국이 더 이상 외부의 허가를 기다리지 않아도 된다는 점입니다. 예를 들어 기존에는 일본이나 미국의 정책 변화 혹은 워싱턴의 승인 없이는 핵 미사일 배치 계획을 실행할 수 없었지만 울릉도 기반 SLBM과 연계된 전력화 체계를 갖추면서 서울은 동북아에서 모든 전략적 의사결정을 독자적으로 수행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한 이는 동북아 국가들의 정책에도 직접적인 압박을 가하게 됩니다. 일본은 울릉도를 통한 SLBM 능력 때문에 기존 방위 전략을 수정해야 하고 미국은 한국과의 협상에서 전략적 우위를 일정 부분 양보할 수밖에 없습니다. 말씀하신 대로라면 한국은 단순히 군사적 독립만 확보한 것이 아니라 외교와 경제 협상에서도 유리한 위치를 선점하게 되는 것이군요. 실제 사례나 근거가 있습니까? 물론입니다. 최근 내부 전략 보고서에 따르면 울릉도 SLBM 배치 이후 일본 방위성은 긴급 대응 계획을 수립해야 했고 워싱턴 D.C.에서도 주한미군 전략 재배치를 검토하는 움직임이 나타났습니다. 즉, 한국의 독자적 핵 능력이 주변국의 정책 결정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구조가 형성된 것입니다. 또한 한국은 정보의 정찰, 사이버 전력까지 통합적으로 활용하면서 동북아 전체 군사 경제의 외교 균형을 자신에게 유리하게 조정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중국과 러시아도 이런 한국의 독립적 전략을 주시할 수밖에 없겠군요. 특히 테프켄벤과 블레디미어 푸틴이 각각 국가안보회의를 통해 대응을 논의할 수밖에 없다는 말씀이시군요. 중국과 러시아 모두 한국의 전략적 독립을 경계하고 있으며 그들의 대응 범위와 선택지를 제한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울릉도 SLBM이 제공하는 직접적 위협뿐만 아니라 정보 우위와 외교적 레버리지를 통해 서울은 사실상 게임의 주도권을 장악하게 된 것입니다. 동북아에서 군사적, 정치적 주도권이 한국으로 이동하는 순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결국 한국은 핵무기 독립뿐만 아니라 전략적 의사결정권과 정보 주도권까지 확보하면서 미국, 중국, 일본을 동시에 제어할 수 있는 위치에 오른 것이군요. 특히 이재명 대통령의 정책 방향은 독립적 방위력 확보와 동북아 전략 균형 주도라는 두 가지 목표를 동시에 달성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한국은 더 이상 동맹국에 종속되지 않고 스스로 동북아 정책을 설계하고 실행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것입니다. 이는 단순히 군사력이 아니라 정치적 영향력과 외교적 협상력까지 포함하는 종합적 전략 우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남은 과제는 이러한 독립적 권한을 실제로 유지하고 강화하기 위한 지속적인 기술 투자와 정보 전략 통합이군요. 결국 한국은 전략적 자율성과 경제적, 군사적 기술력을 동시에 강화해야 한다는 말씀이시네요. 먼저 SLBM은 3단 추진 체계를 갖추고 있으며 적외도 비행과 기동성을 극대화해 적의 미사일 방어망을 거의 무력화할 수 있습니다. 만약 전술적 결정권이 서울에 있다면 일본 방위 시스템은 단 7분 안에 대응해야 하는 극한 상황에 놓이게 됩니다. 실제로 SLBM 발사 순간부터 토키오에 도달할 때까지 일본과 미국이 취할 수 있는 대응 시간은 얼마나 되겠습니까? PAC-3, SM-3, 이지스 어슈어 등의 방어망을 고려하면 말입니다. 계산해보면 울릉도에서 도쿄까지 직선 거리는 약 870km 정도이며 SLBM이 최대 속도에 도달하면 7분 정도면 목표 도달이 가능합니다. 미국과 일본의 방어 시스템이 경고를 감지하고 발사 명령을 내리는 과정만 해도 최소 수분이 소요됩니다. 즉, 실제 대응 시간은 1에서 2분 내로 압축될 수밖에 없고 이 시간 안에 적의 모든 방어망을 뚫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특히 SLBM의 적외도 기동성과 궤적 변화를 고려하면 SM-6분의 3 요격 미사일은 명중률이 급격히 떨어지게 됩니다.
그렇다면 실제 전쟁 시나리오에서 일본 국민과 정치권은 어떻게 반응하게 될까요? 단순히 군사적 충격만이 아니라 정치적 혼란도 예상되는군요. 토키오가 단 7분 만에 SLBM의 위협권에 들어간다는 사실은 일본 정치권과 국민에게 극도의 심리적 압박을 가하게 됩니다. 방위성은 긴급 회의를 소집하고 수도권 방어 계획을 수정해야 하지만 시간적 여유가 거의 없기 때문에 혼란은 불가피합니다. 또한 미국 역시 상황을 즉각적으로 파악하고 군사적 대응을 검토해야 하지만 한국의 독립적 결정권과 울릉도 기반의 전력화 덕분에 워싱턴은 전략적 딜레마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흥미로운 관점입니다. 그렇다면 한국이 이러한 전력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이 외교적으로도 일본과 미국을 압박하는 수단이 되겠군요. 단순한 군사적 위협이 아니라 협상 테이블에서 유리한 위치를 점하게 되는 셈이네요. 실제로 전략적 우위를 행사할 수 있는 전력은 협상력과 직결됩니다. 예를 들어 일본은 기존 방위 계획을 수정하고 미국은 한국과의 안보 협력을 재조정해야 하며 경제 및 군사적 요구 조건에도 변화가 생깁니다. 이 모든 것은 소위 전략적 주도권을 완전히 장악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명확한 증거입니다. 그렇다면 실제 전술적 상황에서는 SLBM 발사와 동시에 전자전 정보전도 함께 진행되어야겠군요. 일본의 레이더와 정보망을 교란시키면서 목표물 접근 시간을 최소화해야 할 텐데요. 현대전에서는 단순한 미사일 발사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한국은 SLBM과 연계된 전자전, 위성 정보 수집, 사이버 공격을 통합하여 일본의 방어망을 교란시키고 SLBM이 목표를 정확히 타격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렇게 하면 단 7분 만에 토키오까지 도달하면서 사실상 일본 방위망을 무력화할 수 있습니다. 이 시나리오에서 미국과 일본의 전략적 선택지는 거의 제한적이겠군요. 서울이 주도권을 갖고 있으니 일본은 그저 방어적 선택만을 강요받게 되고 미국은 한국의 의사에 따라 군사 배치를 재조정할 수밖에 없겠네요. SLB의 울릉도 배치가 단순한 군사적 위협을 넘어 심리적 레버리지로 작동한다는 점을 주목해야 합니다. 실제로 일본과 미국은 이제 단순히 물리적 대응만 고려하는 것이 아니라 정신적 압박과 전략적 불확실성까지 동시에 관리해야 하는 상황에 직면하게 됩니다. 한 예로 토키오까지 7분이라는 극한의 대응 시간을 계산하면 일본 방위 관료들은 발사 순간부터 목표 도달까지 불안 속에서 의사결정을 내려야 하며 이는 곧 전략적 혼란으로 이어집니다. 단순히 발사 시간과 거리뿐만 아니라 한국의 독자적 판단력이 심리적 압박을 얼마나 증폭시키는지도 중요하겠군요. 미국의 군사력과 정보 우위에도 불구하고 서울이 전략적 주도권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 자체가 큰 부담이 될 수 있겠습니다. 정확합니다. 서울이 모든 전략적 의사결정을 통제할 수 있다는 점이 일본과 미국의 심리적 압박을 가중시킵니다. 예를 들어 도쿄와 워싱턴 모두 한국의 의사를 기다릴 수밖에 없고 이는 일종의 정치적 무력화 효과를 가져옵니다. 일본은 기존 동맹의 틀 안에서만 대응할 수 있고 미국 역시 한국의 승인 없이는 전략적 선택지를 마음껏 행사할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NATO나 아시아 태평양 동맹국들에게도 이 상황은 상당한 메시지를 전달하게 되겠군요. 한국의 전략적 주도권이 명확하게 드러나면서 동맹국들은 솔의 판단을 무시할 수 없게 되는 셈이네요. 심리적 레버리지가 군사적 위력만큼 중요합니다. SLBM 배치로 인한 압박은 동맹국과 적국 모두에게 작용하며 특히 일본은 내부적으로 방위 예산과 정책을 재조정하게 되고 미국은 한반도 전략에서 한국의 의견을 최우선으로 고려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러한 심리적 우위는 단순한 군사적 충돌을 넘어서 외교, 경제, 기술 협상까지 확대됩니다. 그렇다면 실제 전쟁 상황을 가정하지 않더라도 서울은 이 전략적 우위를 통해 일본과 미국의 정책 결정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셈이군요. 예를 들어 일본 정부는 SLBM 위협을 인식한 후 방위 예산을 증액하거나 기존 방어 계획을 수정할 수밖에 없으며 미국 역시 한반도 군사 전략에서 한국의 의사를 중심으로 재조정하게 됩니다. 이러한 효과는 군사적 행동 없이도 얻을 수 있는 최고의 전략적 레버리지입니다. 흥미로운 점은 심리적 압박이 단순히 일본과 미국에만 국한되지 않고 중국에도 영향을 미친다는 것입니다.
북경은 울릉도 SLBM 배치를 통해 동북아 전략의 균형이 깨졌음을 인식하게 되고, 이는 결국 중국의 군사적, 외교적 움직임에도 제약을 주겠군요. 중국은 일본이 위협받는 상황에서 전략적 계산을 다시 해야 하고, 이는 베이징의 기존 계획을 수정하게 만듭니다. 실제로 태프켄벤 정권은 이미 울릉도 배치를 예상치 못한 변수로 간주하며 군사 대비 태세와 외교적 압박 전략을 동시에 조정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서울의 SLBM 배치는 단순한 군사적 우위를 넘어서 심리적 전략적 압박으로 이어지며 동북아 전체의 전략 지형을 재편하는 결정적 요인이 되는군요. 과거에는 한반도에서의 전략적 결정권이 대부분 워싱턴에 있었지만 이제 서울이 모든 전략적 판단의 중심에 서게 되었습니다. 실제로 트럼프 대통령조차도 한국의 독자적 판단과 SLBM 능력을 고려하지 않고는 군사적 선택을 내릴 수 없는 상황이 되었죠. 즉 미국은 더 이상 자기 주도적으로 한반도 전략을 펼칠 수 없다는 말씀이시네요. 모든 계획을 서울의 승인과 정보에 의존해야 한다면 이는 곧 미국의 자유로운 전략 선택권이 제한된다는 뜻 아닙니까? 정확합니다. 예를 들어 기존에 미국이 계획했던 한반도 내 군사훈련, 전술 배치, 혹은 전력 투사 계획조차 울릉도 SLBM을 고려하지 않고는 실행할 수 없습니다. 서울이 전략적 우위를 가진 상태에서 워싱턴은 한 발짝 물러서서 한국이 정한 시나리오와 조건에 맞추어 움직일 수밖에 없죠. 그렇다면 미국은 단순히 전략적 제약뿐만 아니라 심리적 압박도 동시에 받게 되겠군요. 이전에는 동맹국을 지도하는 위치에 있었지만 이제는 동맹국인 한국이 판을 주도하는 상황으로 바뀌었으니까요. 심리적 압박과 전략적 통제가 결합되면서 한국은 사실상 한반도의 군사적, 정치적 주도권을 장악하게 됩니다. 워싱턴이 원하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서울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그렇지 않으면 그 어떤 군사작전도 실행할 수 없는 구조가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실제로 미국의 동북아 전략 전체가 한국에 의존하게 되는 셈인가요? 예를 들어 일본, 대만 혹은 호주와의 연합작전 계획조차 한국의 전략적 판단에 영향을 받게 되겠네요. 울릉도 SLBM 배치는 한반도 내에서의 통제뿐만 아니라 동북아 전체의 전략 균형에 영향을 미칩니다. 일본, 대만, 호주를 포함한 미국 동맹국들은 한국의 승인 없이는 실제 작전을 진행할 수 없게 되고, 이는 곧 한국이 전략적 키를 쥐게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다면 트럼프 대통령조차도 이제는 한국의 전략적 결정에 따라 동북아 정책을 수정할 수밖에 없겠군요. 이전에는 한미동맹이라는 틀 안에서 미국이 주도권을 행사했지만 이제는 한국이 그 주도권을 쥐고 있는 셈이네요. 이는 단순한 군사적 우위를 넘어 외교적, 경제적 협상에서도 영향을 미칩니다. 미국은 한국의 SLBM 전략과 군사적 판단을 고려하지 않고는 동북아 정책이나 무역 방위비 협상을 추진할 수 없고, 따라서 서울이 모든 결정의 중심에 서게 됩니다. 흥미로운 점은 이런 상황이 중국에게도 심리적 압박으로 작용한다는 것입니다. 중국은 한국의 전략적 주도권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고 결국 울릉도 SLBM 배치로 인해 베이징 역시 대응 전략을 수정해야 하겠군요. 중국은 한국이 SLBM과 전략적 통제권을 보유함으로써 동북아 전략의 균형이 완전히 달라졌음을 인식하게 됩니다. 이로 인해 태프켄벤 정권은 일본, 미국과 협력하면서도 한국의 전략적 결정을 항상 고려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이게 되죠. 울릉도 SLBM 배치는 한반도 내에서의 주도권뿐만 아니라 미국과 중국, 일본까지 모두에게 영향을 미치는 결정적 변수군요. 한국이 단순히 군사적 능력만이 아니라 전략적 결정권까지 장악함으로써 동북아 전체가 서울 중심으로 재편되는 셈이네요. 울릉도의 전략적 중요성은 단순히 SLBM 배치에 국한되지 않습니다. 이제 우리는 울릉도를 전략 정보 허브로 발전시킬 수 있는 단계에 도달했습니다. 첨단 위성 통신, 전자 정보 수집, 사이버 방어와 통합된 울릉도 시스템은 동북아 전체를 실시간으로 감시하고 분석할 수 있는 능력을 제공합니다. 이러한 능력은 단순한 정보 수집을 넘어 군사적 결정권과 외교적 협상력까지 강화시키는 핵심 수단이 됩니다. 그러니까 울릉도가 사실상 정보전쟁의 중심이 된다는 말씀이시죠. 일본과 중국, 심지어 미국조차도
한국의 전략적 정보 수집 능력을 의식하지 않을 수 없겠군요. 하지만 님, 이러한 통합 정보 시스템이 실제 작전에서 얼마나 결정적 역할을 할 수 있을까요? 예를 들어, 일본 해상자위대의 움직임이나 중국 인민해군의 항로 변화, 또는 러시아 극동함대의 배치 상황까지 울릉도에서 수집되는 정보는 SLBM 운용과 연계되어 실시간 전략 판단을 가능하게 합니다. 만약 긴급 상황이 발생하면 울릉도의 통합 데이터 허브가 SLBM 발사, 해상 및 공중 작전, 전자전 대응 등 모든 시나리오를 즉각적으로 분석하여 최적의 의사결정을 제공합니다. 그렇다면 이는 단순히 감시 수준을 넘어선다는 말이군요. 즉, 울릉도가 전 세계 주요 해역과 공중에서의 움직임을 통제하고 이를 기반으로 전략적 결정을 내리는 핵심 노드가 되는 셈이네요. 맞습니다. 특히 한국은 이 시스템을 통해 동북아뿐만 아니라 태평양 전체에서 발생하는 군사, 경제, 정치적 이벤트를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할 수 있습니다. 이는 미국이나 일본, 중국이 기존에 가지고 있던 정보 우위를 무력화시키고 서울이 전략적 판단의 중심에 서게 하는 효과를 가져옵니다. 흥미로운 점은 이러한 능력이 단순히 군사적 우위뿐만 아니라 외교적, 경제적 영향력에도 연결된다는 것입니다. 미국과 일본, 중국 모두 한국의 전략적 판단에 의존하게 된다면 서울은 실제 협상 테이블에서 우위를 점할 수밖에 없겠군요. 예를 들어 한미동맹 차원에서 진행되는 군사훈련이나 방위비 협상, 혹은 대중국 전략 결정 과정에서도 울릉도의 데이터 허브가 제공하는 정보는 핵심 변수로 작용합니다. 서울은 단순히 정보를 가지고 있는 나라가 아니라 전략적 판을 움직이는 나라로 부상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중국은 태프캠벤 정부 차원에서 울릉도의 데이터 수집 능력을 우려할 수밖에 없겠네요. 일본 역시 시게이루 이셔버 총리가 울릉도의 실시간 감시 능력을 감안하지 않고는 전략적 판단을 내리기 어려울 것입니다. 맞습니다. 실제로 일본 언론에서 울릉도의 정보 수집 능력에 대한 우려가 흘러나오기 시작했고, 중국 군부 또한 한국의 첨단 정보 인프라를 심각하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히 군사적 위협이 아니라 정보와 전략적 판단의 우위를 장악함으로써 이루어지는 새로운 형태의 권력입니다. 울릉도는 단순히 SLBM 발사기지 이상의 의미를 가지게 되는군요. 전 세계가 주목하는 전략 정보 허브로서 한국의 외교적, 군사적, 경제적 결정권을 강화하는 핵심 도구가 된 것이네요. 일본, 중국, 미국 모두 한국과 협상하지 않고는 전략적 목표를 달성할 수 없는 상황이 되었죠. 예를 들어 일본의 시게이로 이셔버 총리는 울릉도 SLBM과 전략 정보 허브의 실시간 감시 능력을 고려하지 않고는 어떠한 군사, 경제적 계획도 수립하기 어렵습니다. 실제로 한국은 어떤 방식으로 상대방을 압박할 수 있다는 말씀이신가요? 단순히 군사적 위협을 내세우는 것인가요? 아니면 외교적, 경제적 레버리지를 결합하는 방식인가요? 실제로 서울은 군사적 능력뿐만 아니라 경제적 외교적 카드를 동시에 활용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일본과의 무역 협상에서는 한국의 첨단 기술 및 반도체 공급 능력을 지렛대로 활용하고, 중국과의 전략적 논의에서는 울릉도의 정보 수집 능력을 기반으로 상대국의 움직임을 예측하며, 미국과의 방위비 협상에서는 SLBM 및 핵 자주권을 명확히 전제 조건으로 내세울 수 있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즉 한국은 군사력, 정보력, 경제력을 동시에 활용하여 모든 상대방에게 실질적 압박을 가하는 셈이군요. 이는 전통적 외교 방식과는 완전히 다른 형태의 힘입니다. 실제로 최근 한미 간 방위비 협상에서 서울이 핵자주권 인정을 전제 조건으로 내세운 사례를 보면 한국의 레버리지는 단순히 말로만 하는 위협이 아니라 실제 군사, 정보적 능력에 기반한 협상력임을 알 수 있습니다. 이는 일본과 중국, 심지어 유럽 국가들과의 무역 및 안보 협상에서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그렇다면 중국의 태프캠벤 정부는 이러한 상황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나요? 단순히 군사적 위협으로 인식하기에는 한국의 정보력과 외교적 레버리지가 결합되어 있군요. 맞습니다. 중국은 이미 울릉도의 정보 허브를 주시하고 있으며 한국의 SLBM 능력과 결합된 전략적 판단력이 실제 행동으로 이어질 경우 일본이나 미국과는 다른 방식으로 대응해야 한다는 압박을 받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히 방어적 태도를 넘어
한국의 조건을 수용하게 만드는 외교적 환경을 조성합니다. 흥미로운 점은 미국조차도 더 이상 일방적으로 주도권을 행사할 수 없다는 것이군요. 트럼프 대통령이 과거 주한미군 감축을 언급하며 한국을 압박하려 했지만 이제는 서울의 전략적 판단 없이는 어떤 행동도 결정할 수 없는 구조가 된 셈이네요. 울릉도의 전략적 위치, SLBM, 그리고 통합 정보 시스템은 서울에게 동북아에서 압도적인 외교적 우위를 제공합니다. 미국, 일본, 중국 모두 한국의 조건을 무시할 수 없고 한국이 제시하는 레버리지에 따라 움직일 수밖에 없습니다. 이를 통해 서울은 단순한 중재자가 아니라 실질적 협상 주도자로 부상하게 된 것이죠. 한국은 군사적 능력과 정보력, 경제적 영향력을 바탕으로 동북아에서 사실상 판을 움직이는 국가로 자리 잡았군요. 모든 외교적 결정이 서울의 전략적 판단에 의해 영향을 받는다는 것이죠. 이러한 변화는 단순히 군사적 균형을 넘어 동북아 전체의 외교의 경제 구조까지 재편하고 있습니다. 일본은 울릉도를 의식하며 방위 정책과 경제 전략을 조정해야 하고 중국은 한국의 정보 수집과 전략적 판단을 경계하며 미국조차도 서울의 조건을 수용하지 않으면 군사적 외교적 목표를 달성할 수 없는 상황이 되었죠. 서울은 단순히 군사적 강국을 넘어 정보력과 외교적 레버리지를 결합하여 전 세계가 주목하는 중심축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울릉도의 SLBM과 통합전략 데이터 허브는 일본, 중국, 미국 심지어 러시아까지도 서울의 결정을 무시할 수 없도록 만들었습니다. 이러한 변화가 실제로 일본과 중국, 미국의 정책에 어떤 장기적 영향을 미칠까요? 단순히 군사적 압박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경제와 외교까지 연결된다는 점에서 서울의 우위가 상당히 구체적으로 보이는데요. 좋은 지적입니다. 일본은 더 이상 단순히 방위 예산을 늘리는 것으로 대응할 수 없고 울릉도 SLBM의 실시간 감시와 전략적 위협을 고려하여 외교적 접근 방식을 근본적으로 재검토해야 합니다. 중국은 태프켄벤 정부 차원에서 한국의 전략적 판단과 정보 수집 능력을 항상 경계하며 동북아 정책을 수정하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에 직면했습니다. 미국조차 트럼프 대통령과 그 후임들이 서울의 핵자주권과 전략적 우위를 무시할 수 없고 한국의 조건을 수용해야만 동북아 방위와 동맹 정책을 추진할 수 있습니다. 흥미로운 점은 한국이 군사, 정보, 경제적 힘을 결합함으로써 이제 동북아에서 사실상 중재자가 아닌 주도자로 부상했다는 것이군요. 이는 과거 미국이나 일본이 주도하던 전략적 게임과 완전히 다른 구조를 만들어냅니다. 그리고 이는 단순히 군사적 효과에 국한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한국이 통합정보망과 SLBM을 활용해 일본과 중국의 군사 활동을 실시간으로 분석하면 경제적 외교적 협상에서도 압도적인 우위를 점할 수 있습니다. 한국 기업들의 첨단 기술과 반도체, 우주산업 능력과 결합하면 외교적 협상에서 요구 조건을 관철시키는데 실질적 힘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울릉도가 단순히 군사 거점이 아니라 경제와 외교, 전략 정보까지 아우르는 동북아의 중심지로 발전하고 있는 셈이군요. 일본, 중국, 미국 모두 서울의 결정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구조네요. 특히 일본은 울릉도의 SLBM 능력과 한국의 전략적 판단을 무시할 수 없고 중국은 한국의 정보 수집 및 분석 능력 앞에서 행동을 제한당하며 미국조차 서울의 전략적 결정 없이는 동북아 정책을 추진할 수 없습니다. 결국 서울은 더 이상 방어적 위치에서 머무는 국가가 아니라 지역 전체를 움직이는 중심축으로 부상한 것입니다. 흥미로운 것은 이러한 전략적 변화가 NATO와 유럽 국가들에게도 영향을 미친다는 점입니다. 동북아에서 한국이 보여주는 외교적 군사적 주도권은 유럽연합과 북대서양 동맹국들에게도 새로운 참고점이 되겠군요. 정확합니다. 울릉도 기반의 전략은 동북아에서 균형을 새롭게 설정할 뿐 아니라 전 세계가 주목하는 전략적 모델을 제시합니다. 서울은 핵심 군사력과 정보력, 경제적 영향력을 결합해 모든 외교적, 군사적 결정을 주도하는 위치에 올랐습니다. 결과적으로 일본은 완전히 노출되고 미국은 전략적 의존성을 인정하며 중국은 한국의 전략을 무시할 수 없는 현실에 직면하게 된 것이죠. 결국 울릉도의 전략적 가치와 한국의 능력 결합은 단순한 군사적 힘을 넘어 외교, 경제, 정보 영역까지 아우르는
복합적 힘의 결정체로 평가할 수 있겠군요. 동북아 전체가 서울의 움직임에 따라 재편되는 구조가 된 것입니다.